프로이트의 꿈의 심리학 1장 꿈에는 의미가 있다. 고대 사람들은 꿈을 악마적이거나 아니면 신성한 힘에 우호적이거나 적대적인 표현으로 간주했습니다. 과학적 사고의 발달로 이러한 신화적인 해석은 심리학으로 옮겨졌고 오늘날 대부분의 교육받은 사람들은 꿈이 꿈꾸는 사람의 정신적 활동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꿈을 완전히 이해하는 건 아직 어렵습니다. 꿈이 왜 생기는지, 깨어있을 때 우리 생각과 어떻게 다른지, 꿈이 주는 감정이나 이미지가 왜 때때로 이상한지, 깨어났을 때 꿈을 잊어버리거나 무시하는 이유 등 많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꿈의 의미에 대한 연구는 꿈이 우리 머릿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꿈이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꿈에 대한 평가는 크게 세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째, 일부 철학자들은 꿈을 높이 평가하며 꿈이 독특한 정신활동의 상태이고 때로는 더 높은 상태로 여겨질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슈베르트는 꿈이 영혼이 외부 세계의 압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물질적 제약에서 벗어나는 상태라고 주장합니다. 둘째, 많은 사람들은 꿈이 실제로 영적 흥분에서 비롯되고 낮 동안 제한된 영적 에너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꿈이 특정 영역에서 특별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관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관점은 꿈의 복잡성과 중요성을 반영합니다. 반면에 대부분의 의학적 글에서는 꿈을 정신적 현상으로 보는 것을 거의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들 의견에 따르면 꿈은 오로지 감각이나 신체의 자극으로만 시작되며 이는 잠자는 사람에게 도달하는 외부 자극이나 신체 기관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빈츠는 꿈을 항상 쓸모없고 종종 병적인 신체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관점에서는 꿈의 모든 특징을 생리적 자극이나 특정 기관의 반응 혹은 잠든 뇌의 피질 활동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과학적 관점이 꿈의 기원에 대한 이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대중 사이에서는 꿈이 실제로 의미가 있으며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믿음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꿈의 의미가 기괴하고 수수께끼 같은 내용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해석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꿈을 해석하는 과정은 보통 꿈속에서 기억하는 이벤트를 다른 이벤트로 바꾸는 것을 포함하며 이는 엄격한 규칙에 따라 장면별로 이루어지거나 꿈 전체가 상징하는 것으로 다른 것으로 대체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많으며 그들은 꿈은 바다 거품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하며 이러한 해석을 비웃습니다. 프로이트는 꿈이 단순히 무의미한 신체적 과정이 아니라 깊은 심리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개인의 무의식을 탐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꿈을 무의식의 충족이라고 불렀으며 꿈은 억압된 욕구와 갈등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고 보았습니다. 프로이트는 정신병리학적 과정을 이해하고 치료하는 데 있어 꿈의 해석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강박증이나 공포증과 같은 정신질환의 기원이 무의식적인 갈등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으며, 꿈 분석을 통해 이러한 무의식적 내용을 드러내고 이해함으로써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꿈 분석은 단순히 꿈의 내용을 해석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개인의 무의식적 갈등과 욕구를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도구로 여겨집니다. 프로이트 이후 많은 심리학자와 정신분석가들이 꿈의 해석을 심리치료의 중요한 부분으로 삼아왔으며, 이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 절차는 설명하기 쉽지만 실제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경험이 요구됩니다. 환자가 심한 병적 두려움을 겪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환자에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관념에 관심을 집중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나 환자가 그 생각에 깊이 빠지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그렇지 않아도 그 환자가 매우 자주 그 생각에 빠져 지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떠오르는 모든 인상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의사에게 털어놓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그 환자의 입에서 어떤 것에도 관심을 집중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오면 원래 백지 상태의 마음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얘기해주며 환자를 안심시켜야 합니다. 사실은 곧 엄청나게 많은 인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 인상들은 저들끼리 서로 결합하기도 할 것입니다. 환자가 그런 인상을 털어놓을 때는 환자 본인이 관찰자의 입장에 서서 이 인상은 전혀 의미가 없다거나 중요하지 않다는 식의 의견까지 내놓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환자가 그 관념들을 떨쳐버리지 못하게 막는 것이 바로 그런 식의 자기 비판이라는 사실이 금방 확인될 것입니다. 환자가 그런 식으로 자기 비판을 한다는 것은 곧 그가 의식에서는 그 관념들을 이미 배제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환자가 자기 비판을 포기하고 관심을 집중한 결과 쏟아져 나오게 된 생각의 기차를 계속 쫓도록 유도할 수만 있다면 가장 의미 있는 문제를 해결할 열쇠를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그 환자를 괴롭히는 병적인 관념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 바로 그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제 그 병적인 관념과 다른 관념들의 연결이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고, 이어서 그 병적인 관념을 신선한 관념으로 바꾸는 것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때 환자가 새롭게 받아들일 신선한 관념은 그 사람의 심리 상태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도록 다듬어집니다. 지금 이 자리는 이 실험이 근거로 삼고 있는 가설이나 이 실험이 성공하게 된 과정을 철저히 검사하는 곳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만약 우리의 생각들을 어지럽히는 원치 않는 현상들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기만 하면 모든 병적인 관념을 해결할 수 있는 도구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만약 이 과정을 누군가가 스스로 밟는다면 그 실험을 돕는 최선의 방법은 그 사람이 자신의 머리에 떠오르는 희미한 공상까지 죄다 글로 적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꿈의 분석에 이 방법을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설명할 계획입니다. 이런 식으로 적용하면 모든 꿈을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이유로 나 자신의 꿈 하나를 선택합니다. 나의 기억에는 혼란스럽고 무의미하게 보이지만 간결함의 이점을 안겨주는 꿈이면 됩니다. 아마도 간밤의 꿈이 그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것 같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직후
곧바로 정리한 그 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이고 간단한 식사를 하거나 정식을 먹는 자리다. 시금치가 나온다. 내 옆에 앉은 이엘 부인이 줄곧 나에게 눈길을 보내고 있다. 그러면서 자신의 손을 내 무릎 위에 다정하게 얹는다. 그에 대한 방어로 내가 그녀의 손을 치운다. 그러자 그녀가 말한다. 당신의 눈은 언제나 그렇게 아름답군요. 그런 다음에 두 개의 눈같이 생긴 무엇인가가 선명히 보인다. 눈을 스케치한 것 같기도 하고 안경알 같기도 하다. 이것이 그 꿈의 전부입니다. 여하튼 내가 기억하는 것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 꿈은 나에게도 모호하고 무의미하게 보일 뿐 아니라 기묘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엘 부인은 내가 좀처럼 방문하지 않는 사람이며 내가 아는 한 더 진실한 관계를 맺었으면 하는 희망도 품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녀를 보지 않은 지도 꽤나 오래되었으며 최근에 그녀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기억도 없습니다. 그 꿈을 꾸는 동안에 아무런 감정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꿈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봤지만 조금 더 선명해지는 구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성찰의 결과 생각나는 이야기들을 아무런 가감 없이 다 털어놓을 것입니다. 나는 곧 그 꿈을 요소별로 세분하여 각 요소들과 연결되는 관념들을 찾아내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회사이고 간단한 식사를 하거나 정식을 먹는 자리다. 이 대목에서는 어젯밤에 행사가 끝날 무렵에 벌어진 사소한 일이 당장 떠오릅니다. 친구의 회사에서 열린 자그마한 파티가 이제 막 끝난 터였습니다. 그때 친구가 택시를 불러 나까지 태워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 친구는 나는 택시 타는 걸 즐겨 한 사람에게 일거리를 줄 수도 있고 또 언제나 볼거리가 있거든 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택시에 올라타자 운전사가 미터기를 꺾었습니다. 기본 요금이 60헬러라는 표시가 나타납니다. 나는 농담을 계속했습니다. 타자마자 이미 60헬러를 물어야 하네. 택시를 타면 언제나 정식 생각이 떠오르거든. 나 자신에게 끊임없이 빚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나를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존재로 만들거든. 내 생각에는 계량기가 너무 빨리 올라가는 것 같아. 그럴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닐까 하고 겁이 나. 아니면 처신을 잘 해야 하는데 하는 우스꽝스러운 두려움을 떨치지 못하는 것과 똑같이 말이다. 이것과 무리하게 연결시키면서 나는 다음 글을 인용합니다. 삶으로, 이 지루한 삶으로 우리 인간을 인도하는 그대들. 이 가난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 놓고 정식에 관한 생각이 하나 더 있습니다. 몇 주 전에 틸로리스 헬스 리조트에서 열린 만찬 석상에서 내가 아내에게 매우 언짢아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유는 아내가 내 입장에서는 정말로 아무런 관계를 맺고 싶지 않은 몇몇 이웃들을 아무 거리낌 없이 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내에게 낯선 이들은 그냥 내버려두고 차라리 나에게 신경을 써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내가 정식을 먹는 테이블에서 그야말로 불리한 입장에 놓인 형국이었습니다. 아내가 테이블에서 보인 행동과 꿈에 나타난 이엘 부인의 태도 사이의 대조가 나를 놀라게 만듭니다. 이엘 부인은 오로지 나에게만 신경을 쏟았는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나는 그 꿈이 내가 아내에게 은근히 구애의 손길을 펼 때 둘 사이에 일어난
사소한 장면의 재현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구애자인 내가 보낸 열정적인 편지에 대한 아내의 반응은 식탁보 밑으로 나를 어루만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에서는 나의 아내가 친하지 않은 이엘 부인으로 대체되어 있었습니다. 이엘 부인은 내가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의 딸입니다. 여기서도 나는 꿈의 내용과 나의 생각 사이에 의심의 여지가 없는 어떤 연결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그 꿈의 한 요소에서 비롯된 연상의 고리들을 추적해 들어간다면 금방 그 꿈의 또 다른 요소에 닿게 될 것입니다. 그 꿈이 이야기하는 생각들은 그 꿈 자체만을 놓고 보았을 때는 결코 두드러지지 않은 연상들을 불러일으킵니다. 이엘 부인이 꿈속에서 한 말은 이랬습니다. 당신의 눈은 언제나 그렇게 아름답군요. 이 말은 곧 사람들은 언제나 당신의 사랑을 얻으려고 당신에게 온갖 짓을 다 하고 있어요. 당신은 공짜로 모든 것을 누리고 있어요 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베푸는 친절에 대해 언제나 상당한 돈을 지불했습니다. 그럼에도 어제 친구가 택시로 나를 집에까지 데려다 주었을 때 공짜로 택시를 얻어 탔다는 사실이 나에게 어떤 인상을 남겼음에 틀림없습니다. 어쨌든 어제 우리를 손님으로 초대한 그 친구는 종종 나를 빚쟁이로 만듭니다. 최근에 나는 그에게 보답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가 나로부터 선물을 받은 것은 그때 단 한 차례뿐입니다. 그것도 구식의 숄이었습니다. 그는 그런 선물에도 두 눈을 휘둥그레 떴습니다. 더욱이 그 사람은 시력 전문가였습니다. 바로 그날 밤에 나는 내가 그에게 안경을 맞추라고 보냈던 사람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분석한 대로 그 꿈의 거의 모든 부분은 이처럼 새로운 연결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그 꿈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음식이 왜 하필 시금치였는지에 대해 물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시금치가 최근 우리 식탁에서 일어난 사소한 장면을 떠올리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눈이 정말로 아름다운 아이 녀석이 시금치를 먹지 않겠다고 버팁니다. 나도 어렸을 때 그 아이와 똑같았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시금치를 싫어했습니다. 아마 인생 후반에 식성이 바뀌어 시금치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될 때까지 그 버릇이 계속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음식에 대한 언급이 나 자신의 어린 시절과 아이의 어린 시절을 비교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넌 시금치를 먹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해 라고 아이의 어머니가 어린 미식가에게 말했습니다. 시금치를 먹을 때마다 매우 감사하게 여기는 아이들도 덜어 있단다. 그런 말을 들으면서 나는 자식에 대한 부모의 의무를 떠올렸습니다. 괴테의 시 말입니다. 삶으로, 이 지루한 삶으로 우리 인간을 인도하는 그대들, 이 가난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 놓고 이 연결에서는 이 구절이 앞의 것과 다른 의미를 띱니다. 꿈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기 위해 여기서 잠깐 이야기의 전개를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꿈의 요소 하나하나에 연결되어 있는 연상들을 그 요소의 맥락에서 추적함으로써 나는 일련의 생각들과 기억들에 닿았습니다. 하나같이 나의 심리적 삶에서 흥미로운 표현들을 끌어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꿈의 분석에서 나온 이야기들은 꿈의 내용물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놓입니다. 그러나 이 관계가 너무나 특별하기 때문에 꿈 자체에서 직접적으로
새로운 발견을 추론해내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내가 분석한 그 꿈은 열정적이지도 않고 서로 연결되어 있지도 않으며 난해합니다. 그 꿈의 뒤에 숨어 있는 생각들을 풀어내는 동안에는 나도 치열한 감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생각들이 논리적으로 고리를 이루며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또 핵심적인 관념들이 되풀이하여 나타납니다. 꿈 자체에는 나타나지 않는 그런 관념들이 이 꿈의 경우에는 대구의 관계인 이기적이거나 이타적인 것, 빚을 지고 있거나 무상으로 얻는 것 등입니다. 나는 그 꿈의 분석을 더 세밀하게 좁혀 들어갈 수 있으며 그렇게 할 경우 꿈을 이루고 있는 실들이 모두 한 매듭으로 모아진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난 이 작업을 공개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과학적인 이유에서가 아니라 개인적인 이유에서입니다. 나 자신의 것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많은 일들을 명쾌하게 풀어나갈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비밀로 남겨놓는 게 바람직한 일까지도 공개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렇다면 내가 분석 결과를 공개해도 괜찮은 꿈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 그렇게 하면 분석의 결과에 대해서도 객관성을 더 확실히 확보할 수 있을 텐데도 말입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내가 검토한 모든 꿈은 똑같은 문제에 직면하며 어느 꿈 할 것 없이 똑같은 수준의 분별력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꿈을 분석한다고 해서 그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은폐를 다 풀어놓아도 나를 믿고 꿈 이야기를 들려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을 수 있을 때에만 그런 식의 세밀한 해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제는 결론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그 꿈은 내가 그것을 철저히 분석한 끝에 얻은 감정적 및 지적 생각의 기차들의 대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들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꿈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나도 아직 잘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꿈을 심리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 깨어있던 대뇌피질의 요소들의 활동으로 인해 일어나는 순전히 육체적인 과정이 꿈인 것은 아닌 것입니다. 나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꿈은 거기에 내포된 생각들보다 훨씬 짧다는 것을 강조해야 합니다. 그런 한편 지금까지 한 분석의 결과로는 꿈이 그 꿈을 꾼 날에 일어난 사소한 일들로 야기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꿈의 분석이 단 한 건만 알려진 상태라면 나는 당연히 그렇게 폭넓은 결론을 끌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경험에 비춰보면 어떤 꿈이라도 연상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의 사슬을 이루며 그 꿈을 구성하는 부분들은 서로 적절히 연결되어 다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결이 단순히 최초의 관찰에 따른 우연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심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나 스스로 이 새로운 관점에 적절한 이름을 붙일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잠에서 깨어나서 나의 기억이 떠올린 꿈과 분석을 통해서 드러난 내용을 서로 대비시킵니다. 전자를 꿈의 외현적 내용이라고 부르고 후자를 그 꿈의 잠재적 내용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나는 지금까지 공식화되지 않은 새로운 문제 2개와 맞닥뜨립니다. 그 꿈의 잠재적 내용을 외연적 내용으로 바꿔놓은 심리작용은 도대체 어떤 식으로 일어날까? 또 그런 변형이 필요한 이유는 뭘까?
잠재적 내용을 외현적 내용으로 바꾸는 심리작용을 나는 꿈 작업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와 대조적인 것이 그와 정반대의 변모를 추구하는 분석 작업입니다. 그 꿈의 다른 문제들, 이를테면 꿈의 자극과 꿈의 내용물의 원천, 꿈의 목적, 꿈의 기능, 꿈의 망각 등에 관한 탐구는 꿈의 잠재적 내용과 연결하여 논의될 것입니다. 나는 외현적 내용과 잠재적 내용 사이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은 주의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꿈 생활에 대한 부정확한 설명만 아니라 모순되는 모든 것들의 탓을 이 잠재적 내용을 무시하는 행태로 돌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석을 거친 뒤에야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꿈의 잠재적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꿈의 잠재적 내용들을 외현적 내용으로 전환시키는 작업은 세심한 연구의 대상이 될 만합니다. 그런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심리적인 재료를 이 표현 양식에서 다른 표현 양식으로 바꿔놓는 최초의 예가 되기 때문입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 양식에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지도를 받아야만 간파할 수 있는 표현 양식으로 바꿔놓는 첫 번째 예인 것입니다. 꿈의 잠재적 내용과 꿈의 외현적 내용 사이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보면 꿈들은 세 개의 집단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우선 의미를 지닌과 동시에 이해도 쉬워서 별도의 수고를 하지 않아도 우리의 심리적 삶을 꿰뚫어 보게 하는 꿈이 있습니다. 그런 꿈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 꿈들은 대체로 짧으며 그다지 중요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현저하게 두드러지거나 흥분을 이야기하는 논란 같은 것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그런 꿈이 나타난다는 사실은 꿈이 대뇌 피질의 어떤 요소들의 활동에서만 비롯된다는 학설의 정면으로 맞서는 것입니다. 그런 꿈에는 그것이 심리적 활동의 결과임을 보여줄 흔적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것들을 꿈으로 분류하는데 어떠한 반대도 제기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는 그것들을 깨어있는 동안의 삶의 산물들과 혼동하지도 않습니다. 두 번째 집단은 이런 꿈들입니다. 꿈 자체를 놓고 볼 때는 정말로 일관성도 있고 명백한 의미도 같지만 우리가 그 꿈의 의미와 우리의 정신생활을 조화시키지 못하는 까닭에 낯설어 보이는 꿈들입니다. 사랑하는 어떤 친척이 전염병으로 죽으리라고 예상하거나 걱정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도 그 친척이 죽는 꿈을 꾸는 경우가 그런 예입니다. 그런 꿈을 꿀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어쩌다가 내가 이런 꿈을 꾸게 되었을까라고 묻는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집단은 의미도 없고 이해도 되지 않는 꿈들입니다. 그 꿈들은 일관성도 없고 의미도 없으며 복잡합니다. 우리가 꾸는 꿈 거의 대부분이 이런 특징을 보입니다. 바로 이런 사실 때문에 의료계에서 꿈을 경멸적으로 대하는 태도가 팽배하고 꿈을 제한적인 심리활동으로 보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꿈의 줄거리가 길고 복잡할 때 모순적인 구석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꿈의 외현적 내용과 꿈의 잠재적 내용 사이의 대조는 두 번째 집단과 세 번째 집단의 꿈에서만 가치를 지닙니다. 여기에는 외연적 꿈 내용이 그 꿈의 잠재적 내용으로 대체될 때에만 풀릴 수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분석한 꿈이 그런 예입니다. 복잡하고 난해한 꿈인 것입니다. 그러나 기대와는 반대로 우리는 꿈의 잠재적 생각을 온전히 인식하지 못하도록 막는 원인들을 떠올렸습니다. 이 같은 경험을 반복하다 보니 우리는 이런 가정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즉, 난해하고 복잡한 꿈의 특성과 그 꿈에 담긴 생각들의 전달에 따르는 어려움 사이에는 그 자체의 법칙을 가진 어떤 깊은 끈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입니다. 이 끈의 본질을 검토하기에 앞서 먼저 첫 번째 집단의 이해하기 쉬운 꿈들로 관심을 돌리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이 집단의 꿈이라면 외연적 내용과 잠재적 내용이 똑같고 꿈 작업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도 이 꿈들의 검토를 권장할 만합니다. 어린이들의 꿈들이 이런 성격을 보입니다. 그 꿈들은 의미를 지니며 기묘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점이 꿈을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대뇌 활동의 분열로 인해 일어나는 현상으로 보는 학설을 반박하는 또 하나의 근거가 됩니다. 바로 이런 질문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심리적 기능들을 그런 식으로 폄하하는 것이 어린이들의 잠의 성격에는 해당되지 않고 어른들의 잠의 성격에만 해당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나 여기서는 우리가 이런 기대를 품어도 충분히 정당화될 것입니다. 즉, 기본적으로 단순화될 수밖에 없는 어린이들의 심리작용들에 대한 설명이 성인의 심리학에 꼭 필요한 준비 작업이 될 것이라는 희망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기서 어린이들에게서 모은 꿈의 예를 몇 가지 제시하려 합니다. 19개월 된 어느 소녀는 아침에 몸이 아팠던 탓에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고 지내야 했다. 유무에 따르면 딸기를 먹은 것이 병의 원인이라고 했다. 그 소녀는 하루 종일 굶은 그날 밤에 잠을 자다가 자기 이름이 큰 소리로 불리는 것을 들었다. 이어서 딸기, 계란, 빵이라는 소리도 들렸다. 그 소녀는 자신이 먹는 꿈을 꾸면서 메뉴에서 지금 당장 마음대로 먹지 못하게 된 음식을 고르고 있다. 이 소녀의 꿈과 같이 금지된 음식에 관한 꿈은 22개월 된 소년에게도 나타납니다. 소년이 자그마한 체리 바구니를 삼촌에게 선물로 전달하기로 되어 있던 하루 첫날, 그 소년에게 체리 한 개만 맛보는 것이 허락되었다. 헤르만이라는 그 아이는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즐거운 소식부터 전했다. 헤르만이 체리를 전부 먹어치우는 것이 아니겠어요. 3년 6개월 된 한 소녀는 낮에 바다 여행을 했다. 성에 차지 않을 정도로 짧은 여행이었다. 그래서 소녀는 배에서 내려야 했을 때 울음보를 터뜨렸다. 그 다음날 소녀가 들려준 이야기는 자신이 밤에도 바다에 남아 보트 여행을 계속했다는 것이었다. 5살 반짜리 소녀는 다흐슈타인 지역에서 걷기 여행을 하는 동안에 일행과 마음이 전혀 맞지 않았다. 새로운 산봉우리가 시야에 들어올 때마다 그 소녀는 그것이 다흐슈타인 산인지 묻다가 마침내는 폭포까지 가는 일행을 따라가지 않겠다고 버텼다. 당연히 소년의 그런 행동은 피로의 탓으로 돌려졌다. 그러나 그 소년이 그런 행동을 한 진짜 이유는 이튿날 그가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때 명료하게 드러났다. 다흐슈타인 산 정상에 오르는 꿈을 꿨다는 것이었다. 그 소년의 입장에서는 다흐슈타인 산 꼭대기에 오르는 것을 소풍의 목표로 잡았기 때문에 정작 산봉우리조차 보지 못하게 되자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 꿈이 소년에게
낮에 이루지 못한 소원을 성취할 기회를 주었다. 6살 난 소녀의 꿈도 앞의 소년과 비슷하다. 그녀의 아버지는 산책을 하다가 시간이 늦어서 약속한 곳까지 닿지 못하고 중간에 지름길로 돌아왔다. 돌아오는 길에 그 소녀는 소풍을 가기에 좋은 다른 장소를 알려주는 편말을 보았다. 그녀의 아버지는 언젠가 그곳에도 딸을 데려가겠다고 약속했다. 이튿날 아침, 소녀는 아버지에게 꿈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으로 인사를 대신했다. 아빠가 내 손을 잡고 두 곳 모두 보여주는 게 아니겠어요. 이 어린이들이 꿈의 공통점이 무엇인지는 너무나 명백히 드러난다. 그 꿈들은 아이들이 낮 동안에 실현하지 못한 소원을 멋들어지게 만족시키고 있다. 그 꿈들이 소원의 실현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알 수 있다. 다음에 소개하는 어린이의 꿈도 얼핏 난해하게 보이지만 소원의 실현에 지나지 않는다. 4살이 채 안 된 소녀가 소아마비 증세를 보인 뒤 시골에서 도시로 옮겨져 커다란 어린 눈으로 보면 거대하기까지 한 침대에서 자식이 없는 숙모와 하룻밤을 보냈다. 이튿날 아침 소녀는 너무나 좁아 자기 몸조차 제대로 닐 수 없는 침대에서 자는 꿈을 꾸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 꿈을 소원의 실현으로 설명하기는 아주 쉽다. 우리 모두는 어른만큼 크는 것이 모든 어린이들의 소원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 침대의 어마어마한 규모가 그 소녀로 하여금 자신의 왜소함을 절실히 깨닫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런 불쾌한 상황이 그녀의 꿈에서는 바로 잡아집니다. 꿈속에서는 그 침대마저도 너무 작을 만큼 그녀가 커버리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꾸는 꿈의 경우에는 아무리 복잡하고 세련되어 보여도 소원의 실현으로 해석하면 거의가 맞아떨어집니다. 8살 난 소년이 아킬레우스와 함께 디오메데스가 모는 전차를 타고 달리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전날 그 소년은 위대한 영웅들에 관한 글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가 이 영웅들을 자신의 모델로 삼으면서 자신이 그 시대에 살고 있지 않은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하면 됩니다. 이 짧은 꿈 이야기에서도 어린이들의 꿈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이 발견됩니다. 꿈이 그날 낮에 어린이들이 산 삶과 관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어린이들의 꿈속에서 성취되는 소원은 그날 낮 아니면 그 전날에 다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꿈속의 감정 또한 어린이들이 낮에 품었던 생각 속에 치열하게 표현된 것입니다. 어린이들의 꿈에서는 우연적이거나 무관한 일들 또는 그 어린이에게 우연적이거나 무관해 보이는 일은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린이들과 비슷한 꿈들의 예는 성인들 사이에서도 무수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미 언급한 대로 이 꿈들은 대부분이 명백합니다. 그러므로 무작위로 사람들을 고른 뒤에 그들에게 물로 갈증을 해소하고 잠을 계속 자는 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면 대체로 잠을 자는 동안에 목이 말랐기 때문이라고 대답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을 깨기 직전에 이처럼 자신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꿈을 자주 꿉니다. 이미 잠자리에서 일어났거나 이미 세수를 끝내고 있거나 이미 학교에 등교했거나 사무실에 출근한 꿈을 꾸는 것입니다. 여행을 출발하기로 예정된 전날 밤에 이미 여행지에 도착한 꿈을 꾸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또 놀이나 파티에 가기도 전에 이미 꿈속에서 예상된 즐거움이 펼쳐지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그런 한편으로 꿈이 소원의 실현을 다소 간접적인 방법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이때는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첫 단계로 어떤 연결이나 추이를 파악해내야 합니다. 어느 남편이 나에게 들려준 젊은 아내의 꿈 이야기가 그런 예에 속합니다. 그 아내는 자신이 월경을 시작한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그때 나는 그 여인이 월경이 없다면 임신인데 하고 걱정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꿈은 임신의 암시입니다. 그 꿈의 의미는 아직 임신을 해서는 안 되는데 하는 그 부인의 소원이 실현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드물게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어른들에게도 어린이들의 꿈과 비슷한 꿈들이 매우 자주 나타납니다. 극지방 탐험단의 한 리더가 나에게 들려준 꿈 이야기가 바로 그런 예입니다. 온통 얼음 뿌린 겨울에 몇 종류 되지 않는 식량을 챙겨 탐험에 나설 때면 대원들이 어린이들처럼 정기적으로 맛있는 식사와 산더미처럼 쌓인 담배, 집에 대한 꿈을 꾼다는 것이었습니다. 길고 복잡하게 얽힌 꿈 가운데서도 유독 두드러지는 부분이 있는 예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 두드러진 부분이 바로 소원의 실현을 담고 있는 것이 확실한데도 이해 불가능한 내용과 뒤엉켜 있어 분석이 어렵습니다. 얼핏 꽤 명료해 보이는 어른들의 꿈들을 분석하다가 그 꿈들이 어린이들의 꿈만큼 단순한 경우가 무척 드물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런 꿈에는 소원의 실현을 넘어서는 또 하나의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만약 분석 작업을 통해서 의미 없어 보이는 복잡한 성인들의 꿈을 어린이들의 꿈의 유형으로, 다시 말해 낮에 치열하게 경험한 어떤 소원의 실현으로 압축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꿈의 수수께끼를 쉽고 편안하게 푸는 해결책이 될 것이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런 기대에 대한 보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인들의 꿈은 대체로 서로 무관해 보이는 기묘한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그 내용 중에서 소원의 실현을 말해주는 흔적이 전혀 잡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현하지 못한 소원의 표현임에 분명한 어린이들의 꿈에 관한 이야기를 접기 전에 우리는 꿈들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 한 가지를 반드시 언급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오래전부터 주목을 받아왔고 이 집단의 꿈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특징입니다. 나는 그런 종류의 꿈이면 어느 것이든 소원을 표현하는 한 구절로 쉽게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 바다 여행이 조금 더 오래 이어졌다면, 내가 세수를 하고 옷을 입고 있다면, 체리를 삼촌에게 주지 않고 내가 몽땅 먹을 수 있다면, 그러나 그 꿈은 선택 그 이상의 무엇인가를 제시합니다. 그 이유는 거기서는 이미 소원이 실현되었기 때문입니다. 꿈의 표상들은 전부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이 장면들로 나타납니다. 주로 시각적 이미지입니다. 따라서 이 집단의 꿈에도 일종의 변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이 변형을 꿈 작업이라 불러도 별로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가능성의 영역에 막연히 존재하던 어떤 생각이 그것의 성취를 말해주는 장면으로 바뀌는 것입니다.